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장년층 여성의 SNS 프로필 사진을 보면 유독 꽃사진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프로필 사진을 보면 대략적인 나이대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창 본인이 예쁘고 본인이 아름다울 나이에는 본인 사진을 올리죠. 그러다 아이를 낳고 나면 어느 순간부턴가 푸사에 아이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커서 엄마 품을 떠나고 나면 그 자리를 꽃 사진이 대신하게 되고요. 프로필 사진은 본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 아마도 남들에게 보여주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올리는 그 공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가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프로필에 있는 꽃사진을 보고 좀 촌스럽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아마도 자기의 모습이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이기 때문일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자신의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꽃과 꽃 사진이 더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젊은 날의 꽃은 져버리지만 분명 그분들은 꽃잎을 떨어뜨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은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73님이 7시 반에 출근하셨다고 오늘 일찍부터 라디오 켜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일찍. 또 그리고 벌써부터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특히 오늘부터는 커피 쿠폰이 더 많이 나갑니다.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또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상법 개정안 다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다룬다고 하죠. 특히 이 조항은요. 이사의 충실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상법 제382조의 3인데요. 기존에는 이사회 경영진이 회사를 위하여 일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오늘의 정답 이 두 글자에게까지 확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요. 소액 투자자들도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영계 입장에서는 우리 좀 부담되는데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해서 의사결정에도 참여하고 이익을 배당을 통해서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특히 이제 주식회사에는 이분들이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커피 쿠폰이 더 많이 나갑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된다라고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알아서들 많이들 또 듣고 계시니까요. 자, 그 정답 두 글자를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은 KBS 콩 어플리케이션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듣고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 다음 주부터였어요? 그렇구나. 근데 커피 쿠폰은 오늘부터 우리가 많이 쏘고 있는 미리 네, 헷갈렸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미리 또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어제 전고점 돌파했던 코스피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전해드리고요. 다음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 요구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평행선 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영태 기자는요. 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경매 시장에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부터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도 전국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야외 노동자의 안전이 유의되는 상황인데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볼까?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더라고요. 네, 기술주에서 우량주로 투자 심리가 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결국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은 0.1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82% 하락. 그리고 반대로 다우지수는 0.9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대장주인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3%가량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도 5% 넘게 떨어지면서 $300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일론 머스크 CEO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갈등이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그 감세안, 뭐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감세안을 좀 계속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트럼프가 이 법안이 전기차 지원 조치를 중단했기 때문에 네. 머스크가 화가 난 것이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마음에 안 든다면 머스크를 추방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트럼프랑 머스크랑 또 왜 그러는 겁니까? 네, 뭐 시민권자라서 사실 내쫓는 게 불가능한데 네. 이런 식의 좀 강경한 정치적인 수사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머스크도 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 감세안이 통과되면 바로 다음 날 창당하겠다. 뭐 디 아메리칸 파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강경하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기술주들도 좀 영향을 같이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좀 더 살펴보면요. 이게 일본의 상호 관세율을 30%로 높일 수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최근에 관세 협상들이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세율 높은 숫자들을 더 던지면서 좀 압박을 하려는 의도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연장은 없다면서 좀 강하게 지금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고요. 나스닥이 조금 빠지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좀 하락 출발하네요, 오늘은. 네, 우리 증시도 지금 한 9시 2분 기준으로 보면요, 코스피가 0.09% 내린 3086.87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기술주 약세에 좀 하락 출발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코스닥도 조금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하는 모습들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중에 3,130 정도를 찍으면서 전고점을 또 경신을 했는데요. 근데 좀 이렇게 또 분위기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갈라지는 그런 네. 모습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개인 투자자의 코스피 거래 대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들의 좀 뭐 시가총액 순위 다툼이 계속 이렇게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코스피에서는 거래가 좀 활발하고 반대로 좀 오름세가 저조한 코스닥에서는 좀 이렇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가 좀 줄어드는 뭐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열풍이 지금 소강 국면에 접어든 지난해에도 매달 개인 투자자의 거래 대금 비중이 75%를 넘었는데 네. 지난달에는 7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0418님이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 두 글자도 맞춰주셨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저도 덩달아 좋습니다. 더더더 오르길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을 때는요. 돈을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식 투자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항상 오래 잘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는 투자가 중요하고요. 환율도 잠깐 볼까요? 1,350원대에 있죠. 네, 지금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관세 그리고 안보 정책을 계속 흔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좀 하락하는 모양새들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유로와 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이 달러 인덱스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이 지표가 거의 10%, 올해 들어서 1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1973년 이 상반기 때 네. 마이너스 15%를 찍었었는데 이것 이후에 최대 하락률입니다. 근데 이게 1973년이 이게 사실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근본 이제가 무너지면서 이게 변동 환율제가 도입됐던 그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크게 흔들렸던 굉장히 크게 흔들렸던 그 시기였는데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은 이제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독립성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 강등, 대규모 감세 법안, 뭐 또 재정 적자 확대 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나 미국 중앙은행인 이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이 시각들이 함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도 지금 실패를 하고 중동 분쟁도 계속 격화했었고 미중 갈등 확산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냐라는 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어떤 시각들이 나타나면서 이 달러와의 어떤 안전자산적인 지위를 좀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또 파월 연준 의장을 두고 지금 금리를 더 내리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 국채 등 어떤 달러 표시 자산의 가격이 같이 동반 하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달러와 수요가 추가로 또 위축이 될 수 있다. 이런 시각까지도 나옵니다. 밤사이에 파월 의장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더라고요. 네. 그리고 데이터를 더 봐야 한다. 또 신중한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와 파월, 트럼프와 머스크 이 긴장 관계가 전 세계 금융시장 정말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6월 28일부터 대출 규제 시행이 됐잖아요. 6억 원 이상 수도권선 대출 네. 금지. 근데 이 대출 규제 피해가는 그 방법을 적극 영업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예. 온투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이 온투업을 통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이 온투업이라는 게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투피어 대출, P2P 대출이라고도 부르는데 개인들이 직접 누군가에게 예. 빌려주는 그 중개업체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초강력 집값 안정 대책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온투업 업체들이 LTV의 최대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살 때 8억 5천만 원까지 뭐 대출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는 6억 원을 한도로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개인이랑 개인 또는 기업을 연결해주는 그런 대출 플랫폼이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고요. 문제는 2019년 같은 풍선 효과인데 이 문재인 정부 때 주택대출을 옥죄니까 대출 수요가 이 온투업으로 몰렸거든요. 하지만 여기 금리가 7에서 10%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가지고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거는 좀 무리한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일부 업체가 이 정부 정책을 좀 우롱하듯이 우리는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광고를 또 내고 그래요. 은행이 아니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감원에서 몇몇 대표들을 소집해가지고 이런 자극적인 광고 좀 자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은 그런 지적받은 광고들을 내린 상태입니다. P2P 대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들에게는 영업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P2P 대출을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높은 이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예. 높은 이자율을 또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못 갚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경매 시장에도 이번 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네, 이 매매 시장, 분양 시장은 물론 이 경공매 시장도 혼란에 빠졌는데요. 보통 경매에서 낙찰된 주택을 담보로 이 경락 잔금 대출이라는 걸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찰가에서 이미 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내야 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그렇죠. 이 대출 상품에도 수도권은 이 6억 원 한도 그리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아하, 경락 대출에도. 맞습니다. 이게 6.27 대책의 대상인 건데 이러한 대출 규제로 과열 조짐을 보이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일 전망이고요. 특히 실수요가 많은 서울 인기 지역 아파트보다는 수도권의 빌라 같은 그런 비아파트 경매가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 여기저기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례 없는 그 강한 대출 규제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내놨어요. 네, 어제 국무회의에서 좀 발언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투자 수단이라는 게 이게 주택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이 주택이 투기 수단이 됐다. 그러면서 주거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다행히도 최근 주식이 주택을 대체할 투자처로 자리를 잡아가는 듯하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이 좀 좋으니까요. 또
또 대통령실은 또 지금 대출 규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시장과 여러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또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기 때문에 뭐 정책적으로 공급에 대해서 좀 검토도 하겠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어떤 언론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대체 투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예. 틀린 말입니다. 예. 왜 부동산이 본류고 부동산을 대체하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 본질적인 투자가 주식입니다. 자본금을 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에 자본금을 넣는 게 그렇죠. 진짜 투자이고 원래 투자에서 부동산이 대체 투자입니다. 자본 에쿼티가 아닌 약간 좀 옆으로 빠지는 투자. 네. 그게 이제 대체 투자가 부동산이고요. 진짜 본질적 투자는 자본 투자, 주식이라는 거. 자, 백상경 기자에게 갑니다. 최저임금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죠. 네. 간극이 되게 컸었는데 네. 조금 격차를 좁혔다고는 하는데 또 여전히 커요. 네,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시간당 11,360원입니다. 그 경영계는 1,090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원래 뭐 경영계에서는 뭐 원래 그 동결을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살짝 올리고 노동계도 여기서 좀 살짝 내리고 이렇게 해서 줄였지만 어쨌든 이렇게 3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도 여전히 지금 거의 간극이 1,000원 이상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견 차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지금 노동계가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00원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 안에서. 그리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고요. 근데 이제 양측의 격차가 어쨌든 크기 때문에 지금 좀처럼 어떻게 좀 논의가 빨리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최저임금 심의는 사실 지금 이미 법정 기한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얘기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조금 전에 통계청이 6월 소비자 물가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지난달보다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이 상승률이 2%대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좀 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계랑 노동계랑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먼저 경영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경영계에서는 경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폭을 어쨌든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좀 법에 예시된 어떤 결정 기준 같은 것들을 따져보더라도 이미 높은 수준이고 이게 사실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기준이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그리고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부채는 계속 쌓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적인 내수 부진 그리고 뭐 근로자들의 어떤 낮은 노동 생산성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금 시점에서 대폭 올리는 것은 어쨌든 사업주에게 부당하고 가혹하다라는 게 이 경영계의 입장입니다. 반대로 노동계는요? 네, 노동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쨌든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물가도 계속 상승을 했고 생활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도 크게 올라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번에 좀 제대로 인상이 돼야 그래야 좀 근로자들의 특히나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이 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걸 최저임금 인상을 저율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올리기는 올려도 더 이상 이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분들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소비를 촉진하려면 그만큼의 좀 이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고요. 또 이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 경영계에서 꼭 이렇게 낮은 노동 생산성,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안 하고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과도한 대가를 바라는 것처럼 이게 사실 판매하는 거다. 우리는 정당한 노동 그리고 근로의 어떤 대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항상 노동 생산성이 낮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약간 일을 한 것보다 더 받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약간 프레이밍을 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노동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들이고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지금 경영계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직접적인 어떤 위기의 이유를 자꾸 최저임금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노동자들의 어려운 삶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삶 이거 두 개 다 이제 같이 좀 우리가 사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틀 안에서 양자를 약간 대립관계로 자꾸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당하다라는 것들이 노동계 입장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항상 마지막에는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안대로 거의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서영태 기자에게 갑니다. 폭염특보가 계속 이제 발효되고 있습니다. 와, 이제 7월 됐고 본격적인 이제 여름 더위 시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네,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더위도 노동자들의 주요 우려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민주노총에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빈번한 폭염 속에서 노동자 건강권 좀 보호하는 법을 빨리 마련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앞서 고용노동부가 폭염특보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을 일했으면은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이걸 입법 예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막혔어요. 이게 획일적인 규제가 바람직한가 또 노동자 건강 보호에 있어서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노동부가 검토를 거쳐서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겠다 밝힌 상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폭염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추진 속도를 내고 있지 않는다. 노동부 빨리 속도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지난해에는 이 폭염 때문에 노동자가 숨진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건은 이제 회사가 무혐의를 받았죠. 이게 지난해 8월에 전남 장성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네. 에어컨 설치에 투입된 20대 근로자가 폭염으로 온열 질환 증세를 보였고 1시간가량 그 학교에 방치된 끝에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물도 제공했고 그늘, 휴식 다 제공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광주 지역 노동단체는 이 결정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 속에서 쓰러진 사람을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했던 게 어떻게 휴식 보장이냐 이건 궤변이다 이러한 비판인데요. 이렇게 10개월 동안 수사를 했는데 나온 결과가 사건 축소하거나 은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심을 가게 하는 이런 무혐의 처분이라면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즉각적으로 재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 일은 아니죠.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요. 이 폭염이 미국이나 또 유럽에서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스페인은 46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이고요. 46도. 네. 프랑스는 또 폭염으로 그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이 휘어질 수 있다고 지금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도 39도로 역대 6월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요. 그러면서 스포츠 대회도 좀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에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월드컵 경기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오나 오후 3시쯤으로 배정된 경기가 많은데 가장 더울 때 그러네요. 선수들 공차야 됩니다. 이 월드컵 결승이라도 아침 시간대로 재편성하는 게 안전한 해결책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선수뿐만 아니라 심판 그리고 관중의 건강이 있잖아요. 네. 더 시원한 시간대에 경기를 열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유럽에서는 6월 초부터 역대급 폭염이 시작됐는데 역시나 스포츠 대회 뛰고 있는 선수들이나 관중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테니스 대회인 윈블던이 열리는 런던에서는 이미 관중이 탈진하는 일이 벌어졌고 관중이. 네, 대회에 참가한 선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 경기하는 건 처음이라면서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은 선수의 지구력 떨어질 수 있고 인지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혈압도 되게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매우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저녁 시간대나 아침 시간대로 좀 옮겨라 이런 것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운동 선수들도 그렇고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알람 시계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인,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을 이 두 글자로 부릅니다. 이것이 되면요, 회사의 이익을 배당과 같은 형식으로 분배받을 수 있고요. 또 주주총회에도 참석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할 수도 있죠. 예전에는 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소액만 투자를 해도 중요한 이해관계자로 또 여겨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까지 모두 다 범위를 넓히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죠. 김윤정님, 삼성전자 몇 주 안 되지만 배당금 안내 우편물을 받으면 이것으로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당을 통해서도 회사의 성장을 또 함께 할 수가 있죠. 5941님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읽어주셔도 당첨이 안 되네요 라고. 평소에는 또 저희가 상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좀 저희가 많이 보내드립니다. 5941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478님 2시간 걸려서 산 정상에 오르셨다고요. 산 꼭대기에서 성공예감 2대5입니다를 듣고 있다고. 와, 멋지십니다. 네, 좀 이따 또 더워지니까요. 건강하게 잘 내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6337님은 아들이 엄마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릴게 라고 하면서 샵 9730으로 보내보라고. 아드님이 직접 사드리지는 않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답 두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요즘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켜놓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를 가동시키고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전등을 끄고 이런 세상입니다. 사물 인터넷 IoT 세상인데요. 참 이게 편리하지만 반대로 해킹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집은 안전하십니까? KBS 박대기 기자의 시선으로 경제의 과거, 현재 또 미래까지 살펴보는 경제 대기록 시간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IoT, 사물 인터넷 그럼 낯설었거든요. 네. 요즘에는 이거 많이 보편화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집에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를 써가지고 뭐 주로 알람 기능으로 아침에 몇 시에 깨워줘 이렇게 그렇죠. 요새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사실 손목마다 지금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스마트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경우에도 IoT 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중국산 그 전자체중기 그 무게를 달아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앱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중계인데 기기들. 스마트폰 앱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네, 그런 것들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뭐 이걸 IoT 제품이라고 따로 구입한 게 아니라 샀더니 IoT가 달렸다. 뭐 이런 분 많으실 거고요. 기본 장착. 또 이제 새 아파트에 이제 전세로 입주했더니 달려 있더라. 월패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IoT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용어 같은데 간단한 용어입니다. 인터넷 오브 싱스의 약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사물의 인터넷이라는 뜻이고. 여기저기 다 인터넷이 되는 사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상으로는 이 물건들이 서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네. 요즘 인터넷 연결 안 된 것들 찾기 어렵습니다. 웬만한 그 가전제품에 다. 텔레비전이라든지 냉장고 새로 사시면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직접 연결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나도 모르는 인터넷 연결된 거 엄청나게 많고 얘들이 뭔가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회의를 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딱 켜면은 그동안 회의 때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에 기반한 검색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엿듣고 있지 않느냐 의심이 되는데 저도 이제 글로벌 그 기업에 일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이게 법적으로는 직접 바로 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서 예를 들어 삼성이나 애플이 네. 직접 도청을 하진 않는데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앱 중에 일부 앱은 듣고 있을 수가 있고 그 앱의 정보를 삼성이나 애플이 사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약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약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많은 앱을 깐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도청 위험까지도 항상 그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이게 쓰면서도 참 편리한데 불안하고. 근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15년 전 기사인데 집안이 위험하다. 2010년 기사인데 이거 박대기 기자가 쓴 거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9시 뉴스에 되게 중요하게 보도를 하긴 했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네, 이제는 좀 안 쓰는 용어이고 IoT라든지 월패드라고 쓰는데 집안에 월패드 같은 거 설치해두고 또 집안에 CCTV 같은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노약자분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집에 있어도 집 밖에서도 이 PC 같은 걸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 뭐 당시엔 스마트폰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걸로 대단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단지 15년 전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가면은 그런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돼 있고 CCTV 감지도 가능하다, 원격 CCTV 조정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었는데 네네네. 제가 전국에 그런 업체 한 100곳 그런 아파트 100단지 정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네. 대부분이 너무나 쉽게 뚫리는 겁니다. 해킹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파트 전체 단지의 관리자 비밀번호가 1111 이렇게 네 자리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1234. 이게 이제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처음 설치할 때 업체에서 관리자 번호로 1111로 설정해두고 나중에 이제 바꿔야 되는데.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꾼 채로 여러 달 동안 쓰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냥 단지 그 로그인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아파트 단지 전체의 CCTV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CCTV가 거실에 설치돼 있거든요. 거실에 사람들이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옷 벗고 있거나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굳이 뭔가 열심히 해킹하려고가 아니라 네. 그냥 관리자 비번만 치고 들어가도 네. 할 수 있는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중학생이 호기심으로 1111 쳐봤다 했더니 다 들어가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15년 전 얘기죠, 그거는. 예, 15년 전 지금은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보도를 한 다음에 좀 많이 개선이 됐을 줄 알았는데 예. 2021년에도 똑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아파트 월패드가 해킹됐다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예. 전국에 700세대 그래서 40만 가구가 해킹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거실 CCTV 화면이 전 세계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다크웹이라고 하는 예. 특정 어떤 뭐 사이트에서 그 영상이 판매되고 있더라. 예, 0.1 비트코인 당시 가격으로 한 800만 원 정도만 내면은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네 거실 가정집 네. 내부 모습이요. 내부 영상이. 네, 그래서 2021년에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보도한 게 2010년이니까 거의 10년치가 누적돼서 그렇게 해킹이 그대로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좀 후회하는 게 2010년에 제가 좀 보도할 때 그때는 뭐 눈 맞는 것만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더 좀 이렇게 센세이셔널하게 보도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당시에는 저도 이제 기자 초년생이라 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아파트 단지 이름도 공개를 하면은 또 아파트 주민분들이 좀 화가 나실까. 또 업체 이름도 뭐 모든 한 업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업체가 그랬기 때문에 딱히 공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익명으로 넘겼었는데 좀 많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좀 더 세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연숙님이 무섭네요. 해킹을 한다니요. 아파트도 안심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를 분리하자. 인터넷망이 아니라 세대별 단지별로 망을 따로 쓰게 하자. 뭐 이런 식의 대안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달라진 이제 건 없어요? 예, 실제로 법제화가 돼 있고 그 세대별로 망 분리가 중요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리자 아이디로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별로 따로따로 돌아가게 하면은 해킹을 당하더라도 한 집만 당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현장 점검을 해보면 많고요. 특히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 세대별로 이제 제작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게이트웨이 눈으로 보이니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신발장에서 게이트웨이로 확인해 보니까 빼고 시공했다 이런 경우도 저희 KBS에서 취재를 해보니까 상당히 많았습니다. 단지에서 세대로 들어가는 그 인터넷망 연결 접속구를 따로따로 써야 하는데 네. 다 그냥 연결이 돼 있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마도 이제 전수조사를 해본 건 아닙니다만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제대로 시공이 안 돼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이 공사 전문가들이 아닌 일반인들 보면은 내 단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oT가 참 좋은 것이고 편리한 것이고 한데 우리가 사실 쓰지도 않는 그런 CCTV 기능이라는 이런 것들을 다 빼도록 하고 네. 정 넣어야 되겠으면은 거기에 맞는 충분한 보안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번 건설이 되고 나면 50년 정도 쓰잖아요. 30년, 40년, 50년을 쓰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해킹 기술이 발달할 텐데 30년 전에 설치된 장비를 그대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처음부터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지 말고 꼭 필요한 기능만 넣고 만약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몇 년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던 뭐 녹음 기능이라든지 녹화 기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월패드라는 게 옛날엔 그냥 초인종 누른 사람 누군가 네. 내다보는 그런 기능이었는데 그게 온 집안을 다 연결하는 컴퓨터 같은 기기가 되고 있고 그게 네. 또 해킹에 취약하고 또 하나가 집안으로 여러 가전기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다 인터넷이 연결돼 있고 특히 최근에는 로봇 청소기 그 해킹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됐던 일이에요? 예, 이게 로봇 청소기가 대부분 또 중국산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보안을 믿을 수 있느냐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의심이 돼서 좀 항상 그런데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렌즈가 많이 달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집안을 돌아다니고 또 항상 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주택에서 중국산 로봇 청소기 에코백스의 디봇 X2S라는 제품인데요. 그걸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로봇 청소기가 욕설을 하더라. 예. 청소기가 욕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래서 이제 크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에코백스 본사에서 해킹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해킹한 것인지 좀 불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황으로서는 에코백스 본사에서 뭐 조용히 녹화는 하고 있었을 수 있지만은 욕설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도 제3자가 탈취해서 이 욕설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하, 중간에 해킹을 해서 네. 끼어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해킹 취약점이 있는 거죠.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거기 있는 영상을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제어를 해서 목소리를 전달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샤워하고 있는데 로봇 청소기가 네. 욕실까지 찾아와서 카메라로 뭘 찍을 수도 있고 뭐 극단적인 경우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이 로봇 청소기 본사에서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제3자가 해킹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로봇 청소기의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잘못인 거죠. 또 에코백스가 작은 회사가 아니거든요. 글로벌 점유율이 탑 2입니다. 이게 탑2예요?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로보락이 1위이고 네. 에코백스가 2위인데요. 에코백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새가 좀 약한 편인데 드림이 이런 쪽들이 많죠. 그런데 에코백스는 그 중동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3% 정도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대기업인데 그런 회사조차 이렇게 보완이 안 된다면은 과연 다른 회사들은 샤오미나 그 드림이 그러게요. 같은 회사들은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제 중국산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중국 기업이 중국 당국에 데이터를 넘길 수도 있다. 네. 이게 단순한 음모론일지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일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런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다만 이 회사들이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서버를 중국 밖에 위치해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말단에서 정보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뭐 기업 영업 비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네. 이걸 좀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통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집안에서 쓰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상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측의 협의로 풀고 최대한 좀 엄격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보안, 안보랑도 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참 기기가 많아져서 뭔가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그만큼 위험성은 훨씬 더 우리가 더 크게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볼 게 참 많네요. 이것도 한번 개인정보가 나가버리면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나올 정도로 한 번 나간 영상이라든지 내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막 퍼져나가니까. 과연 어디까지 돌아다니는지 되게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우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입장에서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은 예. 결국은 좀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들은 대부분 검증이 돼 있는데 네. 물론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 문자로 받은 링크를 통해서 접속한다든지 아하.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소리를 몰래 도청하는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합법 앱도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하면은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설치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 요즘에 또 그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어떤 걸 뭐 환급받아야 되거나 뭘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앱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 메시지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앱을 다운받으세요. 이런 거 유도하는 경우 있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IoT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보안 같은 거를 좀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부에도 2022년부터 IoT 보안 인증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관련국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화를 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상 협의를 하면서 같이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국제 표준부터 그리고 나 스스로 하나하나 조심하는 것까지. 참 편리한 사물 인터넷 시대 또 주의할 것도 참 상당히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예산조정소위에서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을 심사합니다. 예결위는 내일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법사위는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상승했습니다. 가공식품이 4.6% 오르는 등 식품 물가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총 3억 1,400만 달러, 약 4,300억 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장년층에서 프로필 사진 이제 꽃사진으로 해놓는 경우 많다. 그런데 요즘에는 Z세대도 젊은 세대들도 꽃을 찍어서 이른바 푸사로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또 좋은 글귀를 찾아보고 부모님이 즐겨 찾는 식당 혹은 여행지도 찾아간다. 이른바 중년 문화에 빠진 Z세대. 이건 어떤 흐름일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힙한 Z세대 일상이 중년과 똑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SNS 스토리에 올라온 꽃사진이나 감성 글귀 이것만 보면 X세대 중년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 이런 이미지를 올리는 20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핫한 팝업이 몰린 성수 대신에 중년 세대가 즐기는 수도권 근교로 나들이를 가거나 아침 루틴으로 커피 대신 차를 마시는 Z세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차를 맞습니다. 많이 마신다 이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X세대 패션이 다시 유행하고 뭐 노포 음식점 찾아가고 이런 뭐 복고 열풍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도 반복이 되고 그거랑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기존 네. 복고 트렌드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레트로나 복고는 옛날 문화를 경험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옛날 교복을 대여해서 입어보고 복고 콘셉트의 사진을 찍는 등 주로 일회성 체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하지만 최근 Z세대 부모 세대의 취향을 즐기는 트렌드에서는 단순히 좀 체험을 넘어서 실제로 부모님하고 비슷한 일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Z세대는 부모님의 취향을 재해석해서 좀 본인들만의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시키려고 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 같이 체험해 보려는 것. 그냥 단순히 유행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자연에 대한 관심도 좀 달라졌다고요? 네, 저희가 최근에 만난 한 Z세대 친구는 최근에 셀카를 찍어 올리는 친구들보다 꽃사진 올리는 친구가 더 많아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냥 꽃사진 올리는 Z세대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네. 자신보다 자연이나 반려동물, 가족 같은 좀 자기 외부의 대상에 더 애정을 갖고 시선을 돌리는 사람을 성숙하다라고 여기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연과 삶을 좀 조화롭게 즐기는 엄마 아빠의 삶을 멋진 삶의 기준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내 사진 찍어서 올리는 애들보다
자연, 네, 자기 풍경, 관계. 멋진 사진을 같이 올리는 친구가 좀 더 있어 보이다. 약간 이런 거네요. 네, 좀 더 성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꽃무늬 패턴 뭐 이런 것도 좋아해요? 꽃무늬 패턴을 옛날엔 되게 촌스럽다고 여겼었는데 최근에는 일부러 아파 키링을 구매하거나 꽃 책갈피를 만드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성수나 홍대 같은 기존의 핫플레이스만큼이나 덕수궁, 화담숲 같은 자연 명소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봄의 꽃이나 가을의 단풍처럼 그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자연을 체험하는 게 힙한 경험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요. 꽃무늬를 찾는다. 젊은 세대가. 오, 완전 의외입니다. 이런 걸 또 기업 차원에서 그냥 보고 있진 않겠죠. 저희도 실제로 지세대 친구들에게 어떤 공간에 방문하고 싶은지 뭘 구매하고 싶은지를 좀 질문해 봤는데요. 네.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연 콘셉트의 팝업이 생기면 가볼 것 같다. 재밌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었고요. 최근에는 또 팝업이나 행사에서 키링이나 에코백 같은 선물을 많이 주는데 꽃말의 예쁜 꽃을 씨앗을 선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씨앗은 심고 가꾸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만큼 네. 그 씨앗을 기르는 동안 계속 그 브랜드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MBTI 유형처럼 본인의 탄생목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탄생목 굿즈 같은 것도 인기를 끌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주었습니다. 어떤 꽃말, 그 꽃이 갖는 의미, 탄생못, 탄생화 이런 거 찾는 거. 저 20대 초반에 유행했던 건데. 아, 그러세요? 이게 또 다시 돌고 도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되면은 그 꽃무늬 가디건 이런 걸 입고 다니는 이제 Z세대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GD가 또 그렇게 입고 다니는 돌고 돕니다. 근데 진짜 야외 나들이까지도 뭔가 좀 닮아간다고요? 네, 최근에 지세대 사이에서 중년 핫플이라는 게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노포나 시장 맛집처럼 좀 엄마 아빠가 갈 법한 시장이나 공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겉만 화려한 요즘 맛집보다는 조금 더 허름하더라도 사장님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맛집에 방문하는 게 더 실속 있다. 오히려 트렌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도권 근교의 호수뷰 식당과 카페가 최근 지세대 사이에서 핫플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 3,000건 수준이었던 호수뷰 키워드는 올해 1월 기준 1만 3천 건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호수뷰 한정식 맛집에서 식사하고 그 주변 공원을 산책하는 이런 중년 나들이 코스가 지세대의 대표 데이트 코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본인의 부모님들한테 어떤 코스로 가면 좋을지 데이트 코스를 추천해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변이나 저수지, 네. 예전에 많이 가던 뭐 미사리, 카페 맞아요, 맞아요. 이런 데가 중장년층의 플레이스였는데 이제 젊은 세대들도 여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신기하네. 또 이것도 되게 의외였는데 데이트를 한의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 이것도 다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좀 신기한 흐름이었는데 네. 지난해 2월 대비해서 올 2월에 한의원 검색량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요. 한의원 검색 연령 비율이 50대보다 20대에서도 높았다는 점입니다. 어디 뭐 많이들 다쳤나? 아닙니다. 한 친구는 한의원에 그냥 체험으로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걸 이제까지 어른들만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한의원에서 좀 찜질도 하고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냥 건강 관리도 하고 몸에 좋은 뜨끈한 쌍화탕까지 먹어보고 이런 경험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고요. 어른들만 가는 공간처럼 느껴졌던 한의원이 지세대의 일상 루틴 속에 굉장히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는 이런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한의원에서 해주는 체질 검사를 활용해서 한의원과 좀 콜라보를 해서 체질식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팝업이나 신메뉴를 출시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의원 가서 침 맞고 찜질하고 뜸 뜨고 그러면서 쌍화탕 마시고.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시원하다 얘기할 수도 있겠네. 어른들만 이렇게 좋은 거 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근데 하는 이제 것들이 이제 알게 됐네 이렇게 또 느끼는 거네요. 젊은 맞습니다. 세대가. 맞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이게 단순한 경험일지 진짜 뭔가 소비가 달라지는 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좀 소비하는 모습에서도 부모 세대가 즐기는 예스러운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수제 뜨개 굿즈, 비주 굿즈처럼 다양한 수공예 아이템 역시 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는 장인의 손길이 깃든 제품을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런 G세대의 소비 기준이 단순히 브랜드나 비주얼에 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인간이 만든 가치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또 최근에 G세대 사이에서 친구 생일에 비싼 호텔 케이크나 이런 것 대신해서 제철 과일을 선물하는 좀 흐름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선물할 일이 생기면 좀 쓸모없더라도 예쁜 거 네. 이런 게 더 인기였다면 요즘은 제철 과일처럼 지나칠 수 있는 계절을 챙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실속 있는 선물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야, 그래요. 많이 달라졌네요. 또 Z세대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 세대를 또 닮아가고 그들에게서 또 좋은 걸 찾아내는 거잖아요. 아예 그 일상을 좀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일상을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좀 자기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네, 그걸 본인의 좀 루틴으로 잡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촌스러운 문화, 그 옛날 거가 아니라 네. 거기서 신기함을 느끼고 재해석하고 네. 그게 또 소비 시장으로 커지고. 맞습니다. 재미나네요. 이 중년 문화를 Z세대가 느끼는 거 이거 그럼 앞으로도 계속 될까요? 어떻게 이어질까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트렌드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G세대 자녀와 X세대 부모가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면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는 건 여러 군데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 세대의 취향과 일상을 더 잘 알기도 하고 이런 걸 경험해보는 것에 좀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나 좀 긴 경기 침체 등 불확실한 시대를 겪으면서 부모 세대처럼 절약과 실용 중심의 소비 습관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해 보실 점은 G세대가 부모 세대의 일상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소비나 생활 습관, 취향 같은 것을 좀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자신만의 삶에 좀 접목해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또 어떤 부모 세대의 일상과 취향을 본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즐길지 조금 지켜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 세대가 70년대, 80년대생이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어른일 수도 있는데 그 문화를 또 Z세대가 재해석하고 있다. 대학내일 김주희 연구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이어갈 텐데요.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 단위 돈을 싸들고 AI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혹은 빼오기 위해서 혹은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